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페이지 제7편 토양 유기물 들어갈 차례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5편하고 6편 같은 경우가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자세히 봤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이제 무기물, 뭐 이런 부분, 남은 부분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기물에서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잘 알겠지만은 우리 토양이 삼상 하면은 고상하고요. 그 다음에 액상 그리고 기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토양은 주로 고상이 약 50% 정도, 액상이 25% 그리고 기상이 25% 정도가 아주 바람직한 토양의 구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고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기물과 무기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인데, 무기물은 이제 점토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물이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기물이 가장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제 유기물이다라고 하면은 동물이나 식물의 잔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동식물의 잔재, 이 잔재 이게 이제 유기물인데 이게 한 5% 정도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식물의 잔재인데, 이 동식물의 잔재인 유기물에 미생물이 작용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부식이 되어서 부식물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02페이지. 자, 식물체 조성해가지고 제1장에 맨 위에 보니까 토양 등의 유기물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유체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잔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내려오니까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질 중에서 토양 생성의 모재로서 중요한 것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리고 리그린, 팩틴, 단백질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기물 중에서 토양 생성의 모재다라고 한다면 바로 토양의 구성부분이 되는, 유기물 중에서 토양의 구성부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좀 그 성분을 중요한 것들을 들어보면은 셀룰로즈라든지 헤미솔룰로즈 그리고 리그린, 팩틴, 단백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는데,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탄수화물의 종류로 대표적인 게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그린 한번 보죠. 자, 리그린은 오래된 풀의 줄기나 나무의 목질부 등 식물의 성숙한 조직 성분이다. 그래서 식물의 조직 성분이 리그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토양에 잔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유기물이고, 그 유기물의 성분 중에 리그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줄기나 나무 목질부의 조직 성분이 리그린인데요. 탄수화물과 다른 점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는데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물체 유기화합물 중에서 생물적 분해에 대하여 저항력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이제 리그린을 보면은 이 리그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적 분해에 대하여 저항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생물적 분해에 대해서 저항력이 가장 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항력이 강하다 이 말은 분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성분이 리그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력이 가장 강하다 이 말은 리그린은 분해가 가장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보니까 벤질 리그린의 질소 화합물과 결합하여 부식산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리그린은 부식 생성에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토양 유기모지의 근본이 되고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토양 부식 생성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분해가 쉽게 되지는 않고, 그러나 이 유기물 중에서 리그린이 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토양 모재로서의 근본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리그린 하면은 여러분이 이 중에서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자. 무슨 말이냐면 분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그래서 쉽게 잘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구나. 이 정도 하나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다, 왁시다, 수지다 있고, 5번에 보니까 단백질 나와 있죠. 단백질. 자, 단백질은 쉽게 분해되어 토양 중 질소 공급원이 되지만 이것은 리그린과 결합하여 토양 부식의 기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리그린하고 달리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분해가 좀 쉽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양 부식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분해되기가 좀 어려운 리그린 성분과 그리고 분해가 쉽게 되는 이런 단백질이 결합되어서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토양 부식의 기본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니까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분해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쉽게 분해되는 물질,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 그리고 토양 중 주로 존재하는 부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쉽게 분해되는 물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분해가 쉽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같은 것 역시 분해가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그러니까 분해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그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 리그린에서 분해되기 가장 어렵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양 중에 주로 존재하는 부식은 리그린과 단백질의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그린과 단백질의 결합 물질이 토양 부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2장 넘어서 부식의 생성 한번 봅시다. 자, 부식의 정의 및 특성에서 정의.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가해진 유기물이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작용을 받아서 교질상의 형태가 된 교질 형태가 된 복잡한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나타난 산물이 부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리고 부식의 주 성분은 리그린과 질소 화합물이다. 리그린, 단백, 복합체다. 다시 말하면 리그린과 단백질의 복합체다 이런 얘기. 리그린과 단백질의 복합체다. 리그린과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그것을 리그린과 질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은 이 단백질 분해로 인해서 질소 화합물이 단백질 분해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그린과 단백질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리그린과 질소 화합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그린과 질소 화합물의 결합물이고 이것은 리그린과 단백질의 결합 복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식의 특성을 보면 두 번째, 이번에 리그린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분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저항성을 지닌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리그린은 분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부식은 리그린과 단백질의 결합체다. 어쨌든 리그린이 그 주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그러다 보니까 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생성 과정 해가지고 그래프를 쭉 그려놨는데, 자, 식물체가 죽으면은 유기물로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유기물의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이다, 또는 단백질이다, 리그린이다, 뭐 이런 등등이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것은 분해가 쉽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리그린은 분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이 특히 분해가 되면은 그 중간 산물로 나오는 것이 아미노산과 펩티드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펩티드 이거는 이제 단백질의 분해의 중간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펩티드가 다시 재합성이 되어서 부식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부식 자체의 미생물이 또 작용해서 계속 분해는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식의 분해를 통해서 또 무기물이 생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무기물로서 CO2라든지 H2O, NH3, SO4, 2, 마그네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무기물이 이온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온화된 형태를 보면 이온화된 이온의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뭐 칼슘이라든지 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철분이라든지 또 나트륨이라든지 그다음에 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자 이런 등등이 이런 무기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무기물 자체는 또 식물의 생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그것이 흡수가 돼서 식물의 생장이 쭉 이루어지다가 또 죽으면 이제 그 잔재물이 유기물로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유기물의 분해를 통해서 부식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부식에 대해서 계속적인 분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무기물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206페이지에 부식 성분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식산과 폴버산 두 가지 그리고 휴민도 있네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특징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부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1번에 알칼리에 놓고 산으로 침전되는 부분을 부식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부식산은 휴믹 엑시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엑시드라고 하는 것은 산을 말해 산성을 띠고 있는 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식산은 알칼리에는 녹습니다. 그러나 산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침전이 된다.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는 이러한 부식을 부식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쭉 와서 4번에 보니까 양이온 치온 용량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이온 치안 용량이 부식산의 경우는 매우 높다. 4번을 밑줄 짝 끄시기 바랍니다. 자 양이온 치한 용량이 매우 높다 이 말이에요. 부식산은. 그래서 부식산은 양이온 치온 용량이라면 CEC를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높다 이렇게 돼요. 매우 높다. 양이온 치한 용량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점토의 부분이나 토양의 콜로이드 부분에 주로 이제 흡착되어 있는 양이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토다. 그리고 점토 중에서도 입경이 더 좁은 0.001mm 미만인가 이건 이제 콜로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콜로이드에 양이온들이 많이 접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온이라면 플러스 이온이죠. 플러스 이온이 접촉되어 있는데 우리 토양 중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기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 무기물 중에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든지 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그죠? 또 뭐 나트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온들 있죠. 자 이런 등등의 이온들이 이거 다 양이온이다. 플러스 이온이잖아. 그죠? 이걸 양이온이라고 그래. 그리고 H 플러스 이것도 양이온이야. 이것도 양이온입니다. 자, 이런 양이온들이 있는데 이 토양에 지금 부착되어 있는 양이온과 점토에 부착되어 있는 양이온과 토양 중에 존재하는 이런 양이온이 서로 치환이 된다 하면은 맞바꿔진다, 교환된다 말이지.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점토나 콜로이드의 토양 성분이 이러한 양이온들 중에서 그거와 흡착하려고 하는 흡착력의 크기가 양이온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과 양이온이 딱 결합해서 딱 달아붙어보면 흡착하겠단 말이야. 이 흡착하려는 힘이 달라. 그러면 이 흡착력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흡착력은 일반적으로 H이온의 흡착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카륨, 그 다음에 암모늄, 나트륨
보통 이런 크기로 그 순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흡착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칼슘 이온이 이렇게 흡착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물에 접해졌다라고. 물에 접하면 물은 H2O 이래가지고 H-이온이 있죠. H-이온이 나타나면 H-이온의 흡착력이 칼슘 이온의 흡착력보다 더 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H-이온이 이렇게 딱 흡착이 되고 여기 있던 칼슘 이온이 반대로 떨어져 나온다. 이게 치환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양이온 치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로이드에 흡착되어 있는 칼슘 이온이 있는데 이제 물과 접하게 됐다. 그럼 물 속에 H-이온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H-이온이 토양과의 흡착력이 칼슘 이온의 흡착력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H-이온이 콜로이드에 흡착이 되고 콜로이드에 흡착되어 있던 칼슘 이온이 빠져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치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이제 치환이 돼서 물에 흘러나와 버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H-이온은 알칼리성이 아니지만은 여기에 칼슘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염기성 이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이온이지만 염기다라고 하는 것은 알칼리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토양에 있는 이런 알칼리 이온이 빠져 흘러나와서 물에 씻겨 내려와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에 씻겨 내려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염류가 줄어든다 토양에. 염류가 줄어들면 토양이 산성화 되겠습니까? 알칼리성화 되겠습니까? 산성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양 상승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양이온 치환이라고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온 치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양이온 치환 용량은요, 이게 이제 CC인데, 이 용량은 토지 1kg당 흡착되어 있는 이렇게 교환 가능한 양이온의 양을 말한다. 그래서 양이온의 양의 단위를 센티몰을 쓰고 있다, 단위를. 그래서 킬로그램 분의 센티몰의 단위를 쓰고 있는 것이 CEC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토양 1kg에 흡착되어 있는 교환 가능한 양이온의 총량을 말해. 교환 가능한 양이온의 총량, 이걸 CEC라고 그러고, 자, 부식산의 경우는, 부식의 경우에 CEC가 매우 높다 이랬지. 그러면 CEC가 높으면은 그러한 토양의 경우에는 보비력이 아주 높다. 보비력이다라고 하면 비료를 주면은 그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 보비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 같은 경우에 보비력이 높다라는 거죠. 왜? CEC가 높으니까. 보비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염기 치환 용량이다라고 하면 이제 양이온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양이온의 총량 이것을 우리는 CEC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거 빼고 이게 염기다, 염기. 그래서 이 염기의 치환 가능한 염기의 총량. 그래서 치환 가능한 염기의 총량, 이것을 염기 치환 용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이온 치환 용량, 염기 치환 용량. 염기는 염기만 따지는 거예요. 염기 치환 용량. 그러니까 염기만 따지니까 알루미늄이라든지, 요 속에도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철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알루미늄과 철분은 이건 양이온이기 때문에 CEC를 산정할 때는 들어가지만 염기는 아니다 말이야. 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염기 치환 용량을 따질 때는 이 양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런 부식산의 경우에는 양이온 치환 용량도 아주 높지만 특히 염기 치환 용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 염기 치환 용량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자, 염기 치환 용량이 높다는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염기에 대한 흡착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토양이 염기를 확 잡아당기는 흡착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염기 흡착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부식의 염기 흡착력은 점토의 염기 흡착력이 약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식산에
염기 hợp착력은 점토의 염기 hợp착력의 몇 배 정도? 약 7배 정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식산의 염기 hợp착력은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식산은 염기 hợp착력도 크고 또 시시도 크기 때문에 비료를 주면은 보호비력이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풀버산이다 이런 거예요. 풀버산은 1번에 알카리와 산에 다 같이 녹는 부분을 풀버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식산은 남아 있으니까 산은 침전되어 남아 있으니까 알카리에만 녹았죠, 그죠? 부식산은 알카리에 녹았는데 풀버산은 알카리와 산에 다 녹는 거야. 그래서 알카리와 산에 다 같이 녹는 부분을 풀버산이라고 한다. 밑줄 짝. 풀버산은 알카리와 산에 다 같이 녹는 부분을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휴민. 자, 휴민은 알카리나 산의 어느 것에도 녹지 않는 부분을 휴민이라고 한다. 알카리와 산의 어느 부분에도 녹지 않는 그러한 성분을 휴민이라고 한다. 그럼 휴민은 알카리에도 안 녹고 산에도 안 녹는 거고, 알카리에만 녹는 것은 부식산이고, 그래서 산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풀버산은 알카리에도 녹고 산에도 녹는 이러한 부식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제3장 한번 봅시다. 208페이지 제3장. 토양 부식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부식화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제? 이 부식이 계속 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됨으로써 무기물화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토양 중 유기물 분해를 담당하는 것은 미생물이다 이 말이에요. 미생물이다. 자, 그런데 질소량이 많아서 미생물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또한 토양 환경이 미생물의 생육에 적당히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는 곳일수록 유기물의 분해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말이지. 그거 간단하지. 그러니까 자,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부식이 되는데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게 뭐라고요? 미생물이다. 미생물. 토양 미생물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물이 얼마나 빠르게 분해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이 미생물이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리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 미생물이 활동하기에 좋은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라든지, 그지? 이렇게 되면은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되는 것은 미생물,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분해가 촉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토양 미생물이 어떤 조건 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탄질률이라든지 또는 기후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산과 질소율, 탄질률이라든지 또는 온도와 같은 어떤 기후라든지 그리고 공기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과연 미생물의 활동에 적합하냐 적합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생물의 활동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점에 첫째 그러면 탄질률을 한번 보자. 탄질률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탄질률. 자, 그러면 탄질률이란 뭐냐? 유기물 중에 존재하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한다. 자, 우리 탄질률 할 때 원해학에서 이야기할 때 탄질률이라고 하는 CN율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는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그 식물 체내에 있는 CN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질소가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풍부하면은 생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와와 결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기물과 관련된 탄질률이다라고 한다면 식물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고 유기물에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말이 바뀌지겠지. 그래서 유기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유기물에 존재하고 있는 이 경우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다. 그래서 유기물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탄질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유기물의 탄질률은 유기물 중에 존재하는 질소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탄질률한데 질소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기물 속에 구성되어 있는 탄소의 함량은 변화가 거의 없다.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탄질률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질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질소가 증가하면은 N분의 C이기 때문에 질소가 증가하면은 탄질률은 어떻게 돼요? 탄질률은 줄어들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질소가 줄어들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탄질률은 어떻게 된다? 탄질률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양은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소 함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질소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탄질률이 낮아지고, 질소 함량이 적은 경우에는 탄질률이 높아진다. 밑줄 짝 것이고요. 됐죠? 자, 그러면 유기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와 질소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탄소는 유기물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는 에너지 원이 되는 것이고요. 질소는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유기물에 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에너지원이고 질소는 영양원으로서 미생물의 경우에 미생물이 이런 탄질률에 의해서 탄소가 있죠. 자, 유기물에 있는 탄소, 이 탄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미생물이. 그래서 질소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돼서 미생물의 정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탄질률이 낮은 경우는 탄질률이야. 질소의 함량은 별 변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탄질률이 낮은 경우죠. 탄질률이 낮은 경우는 질소 함량이 높다 이 말이지. 그래서 탄질률이 낮은 경우는 질소 함량이 많다 이 말이야. 질소 함량이 많고 질소가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원칙이다 이랬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탄질률이 낮으면 질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영양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질소의 활동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유기물의 분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탄질률이 낮은 경우 유기물 분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탄질률이 낮은 경우 유기물의 분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자, 그 결론을 딱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질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잔재냐라고 할 때, 자, 이게 탄질률 해가지고 뭐 20대1, 116대1, 67대1 쭉쭉쭉 나와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만 기억을 해놓자. 볏짚, 벼를 수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남아있는 짚이죠. 볏짚의 탄질률이 67대1이다라고 하는 말은 67대1이다라고 하는 말은 볏짚의 탄질률은 탄소가 67이면 질소가 1 정도의 비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탄질률이 67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미생물 중에 사상균의 탄질률은 10대1 정도 되는구나. 자,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벼 있죠. 볏짚의 탄질률은 약 67 정도가 되고요.
사상균의 탄질률은 10 정도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토양의 평균 탄질률은, 자, 유기물의 탄소 함량은 대체로 52% 정도이고 질소 함량은 약 5% 정도 되는 게 평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평균 탄질률, 우리 유기물의 평균적인 토양 평균 탄질률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약 10대 1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사상균의 탄질률이 토양의, 이게 이제 사상균의 탄질률이고, 이게 토양의 평균적인 탄질률에 해당이 된다. 토양의 평균적인 탄질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토양의 경우에 탄소 함량이 약 52%, 질소 함량이 5% 정도 돼서 토양 중 평균 탄질률은 약 10대 1 정도 된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됐죠?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게 3번에 쭉 보니까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볏짚 같은 경우에 탄질률이 67대 1이니까 상당히 높죠? 밀집은 116대 1이니까 더 높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이런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에 황산 암모늄 또는 요소, 석회질소, 분뇨와 같은 질소질 비료를 가하면 분해 작용이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잉질소는 미생물의 정식에 이용되며 일부는 리거린과 결합하여 부식의 중요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에 질소질 비료를 가하면은 분해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에 질소질 비료를 가하면 분해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럼 질소질 비료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황산 암모늄, 요소, 석회질소, 임분뇨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노트에 질소 기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질소 기하다라고 하면 질소가 아주 부족하다. 이게 질소 기하겠지. 그럼 질소 기하 현상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이랬는데, 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이렇게 말을 고쳐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진단 말이에요. 토양에 가해지면은, 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질소 함량이 작죠, 그죠? 그러니까 토양에 가해지면 미생물이 유기물 중에 부족한 질소를, 탄질률이 높으니까, 유기물 높으니까 질소가 부족하지? 질소가 부족한 유기물을, 질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유기물 중에서는 질소를 많이 섭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부족한 질소분을 어디서 흡수하려고 그래? 유기물이 아닌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려고 그래. 그래서 토양으로부터 흡수하기 위해서 토양에 있는 질소를 미생물이 확 뺏어가서 토양의 질소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식물의 경우는 토양의 질소 중에 많은 부분이 미생물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도 질소가 식물의 생육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필수 요소인데, 토양의 질소분이 많은 부분이 미생물에 뺏겨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은 질소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하게 된다. 식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질소 기하 상태다.
질소기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소기하 상태는 결국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구나.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질소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질소를 미생물은 토양 중의 질소에서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결국 질소기하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탄질률에 따른 질소 이동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탄질률이 30 이상, 15에서 30, 15 이하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면, 탄질률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탄질률이 30 이상이다, 아주 높다. 그럼 질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유기물의 질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미생물은 토양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여 정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결국 질소 기하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토양 중의 이런 무기태 질소가 미생물의 몸이 되는 질소의 순환을 질소의 부동화 작용 또는 불용화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식물의 질소의 부동화 작용 또는 불용화 작용, 말을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질소의 부동화 작용 또는 불용화 작용. 자, 질소의 부동화 작용, 불용화 작용, 질소를 식물의 입장에서 끌어당기지 못한다, 부동화. 그리고 이용하지 못한다, 불용화. 왜? 미생물이 유기물로부터 질소가 부족하니까 토양의 질소를 미생물이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질소의 부동화 작용이나 불용화 작용은 어디에 미친다? 식물의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식물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미생물화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질률이 30 이상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15 이하가 되면, 15 이하가 되면은 탄질률이 아주 낮다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의 질소가 충분하다. 유기물의 질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암모니아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어서 오히려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어서 이 암모니아태가 토양 중에 공급되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15 이하가 되면은 암모니아태 질소화돼서 토양 중으로 질소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30 이상이 되면은 질소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자, 이렇게 이제 암모니아태로 토양 중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암모니아화 작용이다 또는 질소의 암모니아화 작용이다,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는 것이다. 이걸 또 질소의 무기화 작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질소의 무기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흡수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흡수 가능한 상태인 질소의 최초의 배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흡수 가능한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는 겁니다.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면은 식물의 흡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가 돼서 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15 이하일 경우에 그렇다. 자, 그러면 15와 30 사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5와 30 사이의 경우는 미생물에 의한 고증과 토양으로 공급되는 무기의 속도가 거의 같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확 이용해버려서 미생물 자기 자신의 이용으로 고정시키는 것과 암모니아 태질소가 되어서 토양에 공급하는 것, 이 중에서 자, 정리를 하면 탈질률이 15 이하일 경우, 30 이상일 경우 그 중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30 이상이면 미생물에 의해서 고정되는 양이 훨씬 많은 것이고, 15 이하가 되면은 이건 암모니아 태 가지고 토양 중에 공급이 되는 양이 더 많을 것이고, 15에서 30 정도 되면 이 고정되는 양과 토양에 공급되는 양이 비슷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됐죠?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